그때가 가을이었으면. 노염이 복도이보다 기승스럽다. 어서 찬바람이 났으면 싶다가도 연탄 생각을 하면 우울해진다. 나는 오늘 우리 연탄광에 남아있는 연탄을 아이들과 함께 세어보았다. 구구셈과 덧셈을 어렵게 해서 계산해낸 재고량은 345장. 앞으로 자그만치 1655장을 더 확보해야 겨울을 날 수 있다. 낮아진 열량을 생각한다면 2000장쯤 더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연탄 장수 아저씨하고 어떻게 잘 통해 놓으면 그만한 연탄을 확보해 놓을 수 있을까? 가을과 함께 골몰하는 생각은 고작 이런 구질구질한 생각이다. 내가 순수한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건 가을뿐이 아니다. 여름이 무르익어 아이들의 방학이 시작되자 나는 곧 아이들의 머릿수와 바캉스 비용을 암산하느라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어야 했고, 계절마다 이런 사연은 반드시 따라다닌다. 그렇다고 내가 내 생활의 톱니바퀴와 각박하게 엇물려 놓은 게 어찌 계절뿐일까? 사람과의 관계 또한 그렇다. 연전에 남편이 개복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대기실에서 가슴을 죄며 수술이 무사하게 끝나기를 빌었지만 암만 해도 방정맞은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만약 잘못된다면? 이런 가정하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남편을 잃은 아내로서의 순수한 고독이나 비탄이 아니라 나 혼자서 여러 애들하고 뭘 먹고 뭘로 공부시키고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이었다. 사람의 생각이 투명하게 밖으로 내비치지 않는다는 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일까. 계절의 변화에 신선한 감동으로 반응하고 남자를 이해관계 없이 무분별하게 사랑하고 할 수 있는 앳된 시절을 어른들은 흔히 철이 없다고 걱정하려고 든다. 철없는 시절을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가질 수는 없는 것일까?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는 자주 불치의 병에 걸린 주인공이 나온다. 의사와 가족만 알고 주인공은 자기의 시한부 인생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가족들은 주인공을 감쪽같이 속이면서 남은 몇 달은 어떻게 하든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갖은 애를 쓴다. 이 대목이 바로 눈물을 노리는 대목이다. 그러나 나는 이 대목이 싫다. 나도 너무 늙기 전에 그런 병에 걸려 죽고 싶지만 이왕이면 내 생명이 몇 달 남았다는 선고를 나 혼자서 내가 직접 듣고 싶다. 가족들에겐 알리지 않겠다. 가족이 먼저 알고 나를 속이게 하고 싶지도 않다. 마지막으로 그 소중한 몇 달을 가족들의 기만과 동정이라는 최악의 대우 속에서 보내고 싶진 않다. 나는 내 마지막 몇 달을 철없고 앳된 시절의 감동과 사랑으로 장식하고 싶다. 아름다운 것에 이해관계 없는 순수한 찬탄을 보내고 싶다. 그렇다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 여기저기 허둥대며 돌아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한꺼번에 많은 아름다운 것을 봐두려고 생각하면 그건 이미 탐욕이다. 탐욕은 추하다.
내 둘레에서 소리 없이 일어나는 계절의 변화, 내 창이 허락해주는 한 조각의 하늘, 한 폭의 저녁놀, 먼 산빛, 이런 것들을 순수한 기쁨으로 바라보며 영혼 깊숙이 새겨두고 싶다.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고 싶다. 가족들의 생활비를 벌어오는 사람으로서도 아니고 아이들의 아버지로서도 아니고 그냥 남자로서 사랑하고 싶다. 태초의 남녀 같은 사랑을 나누고 싶다. 이런 찬란한 시간이 과연 내 생애에 허락될까? 허락된다면 그때는 언제쯤일까? 10년 후쯤이 될까? 20년 후쯤이 될까? 몇 년 후라도 좋으니 그때가 가을이었으면 싶다. 가을과 함께 곱게 쇠진하고 싶다. 1974년 고추와 만추국. 고추를 살까 말까 하면서 며칠을 보냈다. 이웃에서 고추를 사서 꼭지를 따고 배를 갈라 말리면서 고추값이 자꾸 오른다고 귀띔을 해준다. 그럴 때의 이웃 여자는 어느 만큼은 의기양양해 있기 일쑤고 이쪽은 초조할 수밖에 없다. 나도 고추를 사서 꼭지를 따면서 의기양양해지고 싶지만 한참 오르는 통에 샀다가 만약 값이 내리면 그 고약한 기분은 또 어쩔까 싶어 망설였다. 망설이면서 고추값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셈이었다. 그러다가 귓전에 주워들은 뉴스에서 고추가 흉작이라 수입을 해드린다는 걸 알았다. 어머머머, 그까짓 걸 좀 덜 먹지 수입을 해? 주식도 아니고 그까짓 것 좀 덜 먹는다고 죽나? 나는 공연히 혼자 화를 냈다. 그러나 나는 그날 오후 그까짓 고추를 사러 나가고 말았다. 한 근에 680원씩 달라고 했다. 추석 전에 500원씩 사서 몇 근 빠 먹은 일이 있는 나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이 가게 저 가게 기웃대며 재채기만 수없이 하고는 그냥 돌아오고 말았다. 설마 더 오르려고. 더 오르면 누가 먹어주나 봐라. 어쩌고 오기까지 부려가면서 말이다. 그 오기가 오래 못 갔다. 나는 또 고추를 사러 나갔다. 이번엔 750원 달라고 했다. 나는 오기는커녕 기가 팍 죽어서 고추장수를 외경으로 우러러 보았다. 올 1년 내내 나는 그렇게 살았다. 물건값이 오른다는 정보에 어둡고 오르는 걸 보면 괜히 오기가 나고 그래서 물가쯤은 초월한 사람처럼 있다가 오른 다음에 가슴 아파하면서 물가 당국을 원망하면서 상인을 존경하면서 오른 값으로 사먹고 사쓰고 살았던 것이다. 나는 매운 먼지가 가득 찬 고춧가게 한 귀퉁이에 초라하니 기대서서 심한 피로감을 느꼈다. 아낙네들이 한때가 몰려와 고추값을 묻고 고추를 만져보고 비춰보고 고추부대 깊숙이 팔을 넣어 밑에 것을 끄집어내보고
법석을 떤다. 나는 그것을 멍하니 지켜봤다. 구경스러울 뿐더러 저 아낙네들이 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틀림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였다. 드디어 상인과 아낙네들과 흥정이 시작된다. 700원에 하자느니 750원에서 한 푼도 덜 받을 수 없다느니 아낙네들은 전투적이고 상인은 바위처럼 확고부동하다. 나는 흥미진진한 싸움을 지켜본다. 부가 판가름 난 다음에 즉시 이긴 쪽에 덤으로 끼어들 비열한 자세로. 그러나 승부는 이상향 방향으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한 아낙네가 도매시장으로 가자고, 여기서 두어 정거장만 더 가면 경동시장인데 고추나 채소는 거기가 제일 싸다고 했다. 그럼 그러자고 아낙네들이 우르르 몰려나갔다. 가게 주인은 흥 하고 코웃음 치면서 붙들려고도 안 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아낙네들 뒤를 따랐다. 나는 그 아낙네들이 전투적이고 싱싱한 게 마음에 들었고 믿음직스러웠다. 나는 버스를 타자고 했으나 아낙네들은 몇 푼이나 싸게 살지도 모르면서 미리 버스부터 탔다가 차비를 어디서 빼려고 그러느냐고 나를 경멸했다. 나는 다시 한번 이 아낙네들을 믿어워하며 터덜터덜 뒤따랐다. 도중에 두 군데나 지하철 입구가 그 고혹스런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우린 걸었다. 경동시장이라는 데는 고추도 많고 밤도 많고 더덕이니 고사리니 하는 산채도 많았다. 모든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싸려니 싶은 게 저절로 신이 났다. 그러나 여기서도 근당 700원이라고 했다. 도매상이니까 단 10원도 애누리는 안 된다고 했다. 그래도 아낙네들은 끈덕지게 값을 깎아 690원까지 흥정이 됐다. 나는 속으로 큰 횡재라도 하는 것 같았다. 나 혼자 우리 동네에서 사는 것보다 근당 60원이나 싸니 그게 어딘가 싶었다. 15근을 샀다. 그리고 재빨리 900원은 벌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기분이 좋았다. 조금 더 일찍 샀더라면 9,000원은 벌었으리라는 시시한 생각 같은 건 안 했다. 오는 길에도 버스도 안 타고 지하철도 안 탔다. 이미 그 아낙네들과 뿔뿔이 헤어져 있었지만 순전히 내 자유의사로 그렇게 했다. 내가 번 900원을 축내기가 싫어서 그렇게 했다. 집 근처까지 와서 고추 보따리를 내려놓고 쉬는데 리어카에 국 화분을 가득 실은 꽃장수도 쉬고 있었다. 아니, 쉬고 있다기보다는 거기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구경하시고 하나 들여가십시오. 화원보다 싸게 드립니다. 직접 받아오는 거니까요. 꽃장수의 유혹이 싫지 않다. 꽃송이가 잣달한 놈, 탐스러운 놈, 줄기가 곧게 뻗은 놈, 철사를 타고 멋지게 늘어진 놈, 덜 핀 놈, 잣다랗게 꽃봉오리만 진 놈, 그리고 그 여러가지 빛깔. 나는 눈을 가스름이 뜨고 마냥 행복해졌다. 어떤 걸로 들어가실까요? 보다 못한 국화장수가 나에게 여러 국화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일깨워준다.
이것도 예쁜 것 같고 저것도 예쁜 것 같고 그래서 어리둥절 우두망차를 하고 만다. 그럴 땐 장사꾼한테 골라달랄 수밖에 없다. 아저씨, 어떤 게 좋을까요? 난 노란빛을 좋아하는데, 아니, 저 보랏빛도 좋아해요. 빨강, 참, 빨강빛도 아주 좋아해요. 저기 저 흰 국화도 예쁘네요. 이래 놓으니 웬만한 국화장수라면 나를 그만 상대도 안 할 법한데 이 국화장수는 그렇지 않다. 콩알같이 작고 단단한 파란 꽃봉오리가 수없이 달린 국화분을 가리키면서 아주머니, 이걸로 하십시오. 이건 만추국이라고 아주 늦게야 피는 겁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때나 활짝 필걸요. 무슨 빛깔이냐고요? 그건 저도 모르죠. 이렇게 꽃봉오리를 꽉 다물고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꼭 아주머니가 좋아하는 빛깔로 필 겁니다. 난 그걸 1,500원이나 주고 샀다. 꽃장수는 친절하게도 집에까지 갖다 주고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일찍 피어버릴 테니 사흘에 한 번씩만 주라고 일러주었다. 내가 사온 고추를 보고 이웃 부인들은 근수를 좀 속은 것 같다고 했지만 나는 다시 달아보진 않았다. 나는 그날 꼭 900원을 번 것으로 생각하고 싶었다. 꼭지 따서 잘 말려서 빻아다가 항아리 속에 넣어 놓으니 김장을 반쯤은 한 것 같다. 김장을 해 넣고 나면 나의 만추국이 필 때지. 나는 이래저래 흐뭇했다. 한가해진 김에 신문을 뒤적이다 보니 군용차에서 휘발유를 빼돌리다가 불이 나서 차와 집을 불태우고 어린이가 셋이나 죽은 사건이 눈에 띈다. 화곡동에서 일어난 일이다. 화곡동이라면 요전에도 보일러공에 의해 어린 3남매가 무참한 죽음을 당한 곳이다. 둘 다 돈 때문이다. 나의 친정어머니도 화곡동에 사신다. 나는 오랜만에 문안 겸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안부 말씀드리고 나서 요새 화곡동에서 끔찍한 불상사가 자주 있으니 밤이나 낮이나 문단속 잘하시라고 여쭈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내 말을 어떻게 알아들으셨는지 조금 화를 내시면서 끔찍한 일은 결코 화곡동에서만 난 게 아니라고, 무슨 사건은 어디서 났고 어떤 흉악범은 어디서 어떻게 했고 올 1년에 일어난 흉악범의 이름서부터 발생한 장소까지를 놀라운 기억력으로 줄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나는 노인네의 이런 주책스러운 기억력에 울컥 혐오감을 느꼈다. 그래서 어머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대강 전화를 끊었다. 끊고 나서도 영 기분이 안 좋았다. 지난 1년을 토해내고 싶었다. 목구멍에 손가락을 넣고라도 토해내고 싶었다. 그러나 무슨 재주로 사람이 집어먹은 세월을 다시 토해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결코 세월을 토해낼 수는 없으리란 걸, 다만 잊을 수 있을 뿐이란 걸 안다. 내 눈가에 나이테를 하나 남기고 올해는 갈 테고 올해의 괴로움은 잊혀질 것이다. 나는 내 망년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한
만추국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뭐 포인세티아라든가 하는 서투른 서양 이름이 아닌 이름도 의젓한 만추국이 화려하게 만개할 즈음 나는 내 한 해를 보내고 그리고 잊어버릴 것이다. 1976년 틈 김장을 한 피곤 때문일까?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다. 일천여장의 탄이 있고 김장까지 해 넣었으니 이만하면 다리 뻗고 잘만도 한데 말이다. 담배를 몇 대 연거푸 태우던 남편이 먼저 잠이 든다. 나는 그의 거침없는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고작 1천장의 연탄과 100포기의 김장을 때맞춰 장만하는 것으로 자족하려 드는 그의 피곤한 소시민성을 측은해하면서도 미워한다. 나는 돌아누워서 부자가 되는 공상을 요모조모 해본다. 부자가 되는 공상은 아무리 해도 실증이 안 나고 할수록 재미가 아기자기하다. 한겨울에도 반소매 차림으로 지낼 수 있는 스팀 난방의 양호, 현대적인 정갈한 부엌, 인류음악회의 3,000원짜리 좌석을 예사롭게 예약할 수 있는 소비생활 등등. 나는 내 이런 공상이 모피나 보석에까지 도달하기 전에 용케 자제를 한다. 문득 남편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과 내가 남편에게 바라고 있는 것과의 엄청난 간극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래서 초겨울밤은 실제의 기온보다 조금쯤 더 춥다. 날이 예비고사를 치르던 날이었던가? 한 친구가 어느 대학에 보낼 거냐고 전화를 걸어왔다. 아마 S대를 보낼 것 같아. 본인의 뜻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라니까. 나는 대수롭지 않은 듯 대꾸하면서도 좀 자랑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나 뜻밖의 그 친구는 계집애가 S대를 나와서 뭘 하니? 기껏 중학교 선생? 하고 얕잡지 않는가? 본인이 졸업 후 직업을 가질 것을 원하니까 교사직도 나쁠 거야 없지 않아? 그야 여자니까 교사직도 나쁠 것이 없겠지. 그렇지만 조금만 긴 안목으로 보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말걸. 결혼 문제를 생각해봐. 자연히 직장에서 끼리끼리 만나게 마련이야. 그래, 딸을 죽도록 키워서 고작 선생 사위를 볼 참이야? 이어서 친구는 고관이라든가 재벌의 부인을 많이 배출한다는 몇몇 대학의 이름까지 일러주는 친절도 잊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어떤 놀라움으로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아 변변히 대꾸도 못하고 통화를 끝냈다. 그가 어느 틈에 사이 볼 걱정까지 할 나이가 되었나 하는 놀라움보다 훨씬 더 큰 경악. 그것은 내 친구의 교사직에 대한 노골적인 비하의 말투였다. 나는 여태껏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분으로 선생님을 첫 손가락으로 꼽는 터였고 그들의 박봉이 마치 내 죄처럼 죄송했고 그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최후의 양심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내가 아직까지 한 번도 저주나 경멸의 대상으로 삼아본 적이 없는 직장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사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내 신념은 확고한 것이었을 터인데 딸의 장래와 결부되고 나니 어쩐지 쉽사리 동요와 곤혹을 겪는다. 기껏 교사, 고작 선생을 좀처럼 빚전에서 떨구지 못한다. 드디어 나는 내 곤혹을 혼자 처리하지 못하고 딸에게 떠듬떠듬 의논을 하는 척 어느 틈에 시집 잘 가는 대학 쪽으로 딸을 꿰는다. 엄마도 참. 딸은 흘끗 한번 쳐다보고 전혀 대꾸가 없다. 그러나 나는 그 일별에서 재빨리 딸의 어미에 대한 모멸을 본다. 딸에 대해 나는 무엇일까? 타락한 기성세대? 뭐 그렇게 대단한 이름을 붙일 것까지야 탐욕한 노파쯤이 아닐까? 나는 내 딸에겐지 내 친구에겐지 이 세상에겐지 대상이 분명치 않은 노여움이 왈칵 솟구침을 느낀다. 남북의 첫 만남이 신문에서 크게 천연색으로 나던 날이다. 엄마, 이북 사람도 신사복 입었어. 엄마, 넥타이도 맸네. 이발도 하고. 엄마, 이북에도 카메라에 시계가 있나 봐. 엄마, 이북 사람도 웃는데? 반공 교육을 철저히 받은 국민학생인 내 아들의 놀라움이다. 맙소사, 25년은 정말 너무도 길었나 보다. 만일 이북 어린이가 같은 사진을 봤다면 뭐라 했을까? 엄마, 이남 사람의 머리에 왜 뿔이 없지? 혹 이러진 않았을까? 이제 최초의 무분별한 흥분이나 과도한 기대는 많이 가셨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꾸준한 주시 속에서 남북 예비회담은 좁다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때로는 테이블을 넘어 악수를 하며 가끔 맛있는 음식까지 나누며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만면의 미소가 더듬는 것이 인간의 선의, 혈연의 그리움뿐일까? 혹은 뿔을 더듬고 있지는 않을까? 어떻게든 뿔을 찾아내어 그들의 어린이들에게 쳐들어 보이고자 함은 아닐까? 잠옷 다정하게 활짝 웃으며 마주 앉은 좁다란 테이블이 문득 천리만큼 멀어 보임은 나 또한 그들의 독한 뿔에 다친 20년 전을 어제련 듯 잊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요즘 같은 초겨울이 싫다. 한자리 속에서 체온을 맞댄 부부 사이의 간극, 제 속으로 낳은 자식과의 간극, 내가 속한 사회와의 사고와 내 사고와의 간극, 친구와의 동포와의 간극을 어쩔 수 없이 의식하게 되는, 그래서 몸보다 마음이 먼저 추워오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1971년